스스로 재물이 된 처녀. 백제가 멸망하고 통일 신라 시대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원성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지요. 마마, 김제에 있는 벽골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옵니다. 짐도 들어서 알고 있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그때 조용히 있던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마마, 원덕랑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원덕랑이라면 책임지고 보수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덕랑은 원성왕의 명을 받고 김제로 떠났지요. 여러 날의 고생 끝에 드디어 김제에 도착하니 김제 태수가 원덕랑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제 태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머물 것을 권하였지요. 원덕랑은 낮에는 제방 공사를 하는데 나가 감독을 하고 밤에는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수에게는 다냐라는 예쁜 딸이 있었지요. 오늘은 원덕랑님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네. 무슨 일이 있나? 다냐는 원덕랑과 한 집에 살면서부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몰래 지켜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숙한 처녀가 되기 위해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란 다나였지만 자기도 모르게 원덕랑을 좋아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태수의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냐가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젊은 남녀가 한 집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태수의 부인은 슬며시 원덕랑을 사위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태수는 엄한 얼굴로 부인을 나무랐지요. 부인,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사실 태수도 원덕랑이 점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덕랑에게는 이미 고향에 정혼한 처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덕랑 역시 다냐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심성의 다냐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내가 왜 이러지? 나에게는 정혼한 여인이 있는데. 원덕랑이 잡념을 떨칠 생각으로 불을 끄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나가보니 뜻밖에도 다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덕랑이 당황해하자 다냐는 얼굴을 붉히며 원덕랑을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하였지요. 나도 당신을 좋아하지만 나에게는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들은 다냐는 슬피 울며 도망치듯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힌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원덕랑은 다냐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제방 공사에만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일에 매달리다 보면 다냐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다냐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덕랑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일에 매달린 지 얼마 뒤 공사는 완공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지요. 그런데 완공을 눈앞에 둔 어느 날 그동안 힘들어 쌓았던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몇 달을 고생해 쌓은 제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었지요. 제방 공사에 동원되었던 사람들과 마을 주민들이 원덕랑을 원망했습니다. 용이 화가 나서 제방을 무너뜨린 것이야. 맞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재물을 바치자고 했는데 기어이 듣지 않더니 결국 이 꼴을 당하는구먼. 사람들은
무너진 제 방을 다시 쌓을 생각은 않고 분통을 터뜨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아우성이었지요. 원덕랑은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며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 무렵 원덕랑의 약혼녀가 서라벌에서 남장을 하고 김제 땅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덕랑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를 알게 된 김제 태수는 무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부인, 내 오늘 밤 아랫사람을 시켜 원덕랑의 약혼녀를 보쌈하도록 하리다. 태수는 원덕랑의 약혼녀를 제물로 바치면 다냐가 원덕랑과 혼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은 다냐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나 하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런 무서운 생각을 품으시다니. 며칠에 고민하던 다냐는 마침내 자신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내가 제물이 된다면 백성들은 두말 없이 제 방을 쌓을 것이고 또 원덕랑은 약혼녀와 혼인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부모님도 막을 수 있어. 그래, 나 하나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야. 결국 다냐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벽골째로 달려가 깊은 저수지 물 속에 몸을 던지고 말았지요. 이 사실을 알고 태수와 부인은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원덕랑 역시 다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과 괴로움에 잠겼지요. 그러자 그토록 원성에 잠겼던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도 다냐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아무 불평 없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냐의 애달픈 사연이 전하는 벽골제는 그 후로 2번의 증축을 하는 등 그 규모가 웅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문과 물 기둥만 남아있을 뿐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후궁에게 푹 빠진 임금. 조선 19대 임금 숙종은 13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숙종에게는 인경왕후라는 세자빈이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숙종은 그 다음 인현왕후를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성품이 바르고 아주 착하였지요.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임금에게 후궁을 두도록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후궁이 장희빈이었지요. 수건 장씨는 후궁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경종이 되는 균이었지요. 아이를 낳은 수건 장씨는 점점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아들 균을 세자로 삼은 뒤 인현왕후를 내쫓고 왕비가 되려는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마, 제게 소원이 한 가지 있어옵니다. 수건 장씨가 숙종에게 말하였지요. 숙종은 장씨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균을 세자로 책봉해 주십시오. 장씨는 온갖 아양을 부리며 숙종을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숙종은 수건 장씨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숙종이 균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자 충신들은 잘못된 일이라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건 장씨에게 푹 빠져 있던 숙종은 충신들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상소를 올린 충신들 중 몇몇은 임금님의 노여움을 사서 귀양을 가기도 하였지요. 그들의 배후에 인현왕후가 있는 게 틀림없어. 수건 장씨는 인현왕후를 몰아내기 위한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숙한 숙종은 장씨가 꾸며낸 계략에 속아 왕비를 폐위시키고 말았지요.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왕비는 하루아침에 왕비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인현왕후를 아끼던 충신들은 관직을 내어놓았지요. 한양에 살던 선비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왕후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수건 장씨는 왕비 민씨의 폐위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귀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자 신하들에게 사약을 내리기도 하였지요. 숙종은 수건 장씨의 꼬임에 빠져 해달라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숙종은 왕후를 내쫓은 다음 수건 장씨가 낳은 아들 균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었지요.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를 말입니다. 게다가 수건에서 소위로 올라와 있던 장씨를 후궁 가운데서 가장 높은 희빈으로 승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장씨는 임금을 졸랐지요. 왕비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그렇게 해주었지요. 왕비가 된 장씨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녀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의 세력이 날로 커지자 숙종은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어진 인현왕후를 내쫓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쯤 미나리는 사철, 장다리는 한철이라는 노래가 나돌기 시작하였지요. 장다리는 장희빈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장다리처럼 한철 무성하다 곧 사라지고 말 희빈 장씨와 미나리처럼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인현왕후를 빗댄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대로 인현왕후는 머지않아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숙종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민씨를 다시 왕비로 추대한 것이었지요. 교만하고 사악하던 희빈 장씨는 아들의 세력을 믿고 제멋대로 하다가 끝내 사약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소를 타고 다닌 정승. 고려 공민왕 때 최영 장군의 집 앞에는 배나무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영은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지요. 용 한 마리가 배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려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 한 남자아이가 배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최영은 아이에게 물었지요. 배나무 위에 올라앉아 노는 너는 누구냐? 아이는 배나무에서 내려오더니 공손히 절을 하고 대답하였지요. 제 아버지 성함은 맹희자 도자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맹사성입니다. 나이가 어찌 되느냐? 5살입니다. 나무 위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천자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천자문을 외운다고? 너도 아버지를 닮아 보통 재주가 아니로구나. 최영은 아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맹희도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했고 할아버지 맹류는 이부상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아이가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아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군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집을 찾아주시다니요. 최영은 맹류에게 자신의 꾼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맹사성을 손녀 사위로 삼고 싶다고 말하였지요. 장군 지방과 사돈을 맺는다면 저희야 영광이지요. 그리하여 맹류의 손자와 최영의 손녀는 몇 년 뒤에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사성은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뛰어나 천자문을 앉은 자리에서 줄줄 외웠습니다. 맹희도의 후배인 권근은 학식이 높은 학자였는데 맹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사성이는 신동입니다. 사성이를 제가 직접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 주겠는가? 고맙네. 맹희도는 크게 기뻐하며 어린 아들의 글 공부를 권근에게 맡겼습니다. 맹사성은 권근에게 학문을 배웠지요. 나날이 실력이 늘어 생원 초시와 복시에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사성의 집안에 불행이 닥치고 말았지요. 신돈이 권력을 잡으면서 맹류와 맹희도가 벼슬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뒤에는 맹사성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효성이 깊은 맹사성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지요. 장례를 마친 뒤에는 어머니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3년을 지냈습니다. 무덤 앞에는 잣나무를 심어 놓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잣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잣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지요. 맹사성은 슬픔에 젖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그러자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잣나무를 들이받은 멧돼지를 호랑이가 잡아먹은 것이었지요. 사성의 효성이 하도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했나 봐. 맹사성은 3년 장을 치르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지요. 맹사성은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고려가 망해갈 때였지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관직에서 쫓겨난 최영 장군은 이성계 세력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맹사성의 할아버지 맹류는 두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절을 지키다가 목숨을 버리고 말았지요. 맹희도도 두문동에 있다가 충청도 서천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맹사성은 벼슬을 그만두고 숨어 살고 있었지요. 고려에 충성했던 그의 집안이 고려의 멸망으로 풍비박산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아산에는 최영 장군이 맹사성에게 물려준 빈 집이 있었습니다. 맹희도는 세상이 조용해지자 그 집으로 옮겨가서 살았지요. 어느 날 맹희도는 아들 맹사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시리에 빠져 세월만 보내고 있을 것이냐? 이제는 마음을 잡고 조선 왕조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니? 너를 가르쳤던 권군도 새 조정에 나아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더구나. 네 안부를 물으며 출사를 권하고 있으니 너도 그와 함께 하려무나. 고려에 충성한 것은 할아버지와 나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너는 새 나라에서 백성을 위해 일하렴. 그리고 몰락한 우리 집안을 네 손으로 일으켜 세워야지. 맹사성은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맹사성은 마침내 조선 왕조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지요. 곧바로 새 조정에 들어가
처음 맡은 벼슬이 수원 판관이었습니다. 맹사성은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였지요. 아랫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가 맞이해 윗자리에 앉혔지요. 맹사성은 무슨 관직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을 인정받아 우의정 좌의정이 되었지요. 또한 맹사성은 정승에 올랐어도 검소하게 살아 청백리로 유명하답니다. 어느 날 병조판서가 맹사성의 집을 찾아왔지요. 나란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맹사성의 집 지붕에 비가 새어 옷이 다 젖었습니다. 정승 부부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릇을 갖다 놓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맹사성은 늘 소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소는 검은 소였지요. 어느 봄날 맹사성이 뒷산에 올랐다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검은 소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소의 눈을 찌르고 속꼬리를 잡아당겼지요. 그래도 소는 눈만 꿈뻑거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놈들 말 못하는 짐승을 괴롭히고 있다니.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지요. 맹사성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가 몹시 지쳐 있었지요. 우선 우리 집에 가자.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맹사성은 그 소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그러고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나섰습니다. 동네 방네 소문을 내었지만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결국 검은 소는 맹사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를 자식처럼 아끼며 평생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를 뵈러 온양을 가게 되었지요. 맹사성은 평소처럼 소를 타고 온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맹사성이 온양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경기도 양성과 진위 현감은 정승의 행차를 기다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정승의 행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한 노인이 검은 소를 타고 오는 것이었지요. 두 현감은 화가 나서 아전을 불렀습니다. 웬 늙은이가 여기 와서 얼쩡거리는 것이야? 당장 쫓아내버리거라. 아전이 맹사성에게 달려가 말하였지요. 곧 정승의 행차가 있을 텐데 이 길을 지나가면 어떡하오? 썩 물러가시오. 맹사성이 말하였지요. 현감께 가서 이르시오. 내 소 타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온양의 맹고불이 전하는 말이오. 고불은 맹사성의 호였습니다. 아전이 달려가 맹사성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지요. 뭐? 맹고불이라고? 연못가 평상에 앉아있던 두 현감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고불이 맹사성의 호인 것을 알고 당황하여 달아나다가 그만 허리띠에 차고 있던 관인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지요. 이때부터 이 연못을 인침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맹사성은 나이가 많아지자 벼슬을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양으로 내려가 풍류를 즐기며 만년을 보내었지요. 맹사성이 세상을 떠난 것은 세종 20년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병을 치료하다 죽어 그의 시신을 온양으로 옮겨야 하였지요. 그런데 시신을 모신 행렬이 온양을 향해 갈 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상녀 앞에 놓인 깃발이 날아가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직동에 떨어지게 되었지요. 세종은 이 일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맹사성의 시신을 온양으로 옮기지 않고
그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한편 맹사성이 죽자 검은 소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소는 숨을 거두었는데 사람들은 소에 감동하여 맹사성 묘 아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 1905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의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초상집처럼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양기탁이 신채호를 찾아와 다급하게 말하였지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슬픔에 잠기고 또 분노하고 있네. 어서 신문의 시를 글을 써주게. 양기탁은 신채호에게 대한매일신보의 시를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에 맞서며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왔습니다. 일본은 영국인이 사장인 이 신문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무척 답답해하였지요. 신채호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붓으로 술술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의 백성들은 이제 좋은 가문도 노예가 되기는 마찬가지요. 드높은 담장의 훌륭한 집도 남이 사는 집이 될 것이요. 기름진 농과 밭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요. 상권도 남의 상권이요. 공업도 남의 공업이니 대한의 백성들은 어찌 살 것인가? 세상에 나라 없는 백성은 어디에 살던지 노예는 고사하고 생명을 지키기 힘들 것이요. 사람들은 신채호의 글을 읽으며 일본에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맞이한 현실을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신채호는 일본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일본 군대와 헌병의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신문사 사장인 베델이 신채호를 불렀지요. 나는 당신의 재능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오. 그래서 말인데 외국으로 나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베델은 늘 신채호의 타고난 재능과 학문에 대한 열정에 무척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계적인 학자로 만들고 싶어 하였지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두고는 나 혼자 차마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채호가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지요. 자네, 그 이상하게 세수하는 법 좀 고칠 수 없나? 이상하다니? 정말 그걸 모른단 말인가? 자네, 그 위도시 다 젖지 않았나? 신채호는 고개를 조금도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세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나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기 싫으니 옷이야 말리면 되는 게지. 신채호가 그렇게 꿋꿋이 서서 세수를 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에 굴복하는 것 같아 싫었습니다. 신채호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려면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올바른 역사책을 쓰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0년 신채호도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망명길에 올라야 하였지요. 신채호는 중국을 거쳐 러시아 연해주에 가서 광복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일어난 3.1 운동 소식을 전해 들은 신채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내 조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신채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힘이로구나. 그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독립을 되찾을 힘도 우리 백성들에게서 나오겠지. 1928년 신채호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두 가지를 아쉬워하였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려니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뿐이다. 평생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쓴 신채호는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 바다에 뿌려주게. 진정한 독립운동가인 신채호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돌아온 엽전. 옛날에 경주에 김씨라는 집이 꽤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 어머니 밑에서 컸지요. 나이가 들어 무예를 닦아 무과에 급제하자 김씨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높은 사람에게 바치면 더 높은 벼슬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어머니께 서울에 가서 높은 벼슬을 받아오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며 1,000냥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된다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1,000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000냥 돈을 받아낸 김씨는 무조건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썩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연주를 만든답시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다가 마침내 돈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지요. 집으로 내려온 김씨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순과 판서와 안면을 튼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00개미만 더 있으면 고을 원님이나 장군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네가 고을 원님만 된다 해도 그 돈이 아깝겠니? 내가 마련해보마. 어머니는 땅과 집안의 가구 등을 팔아 김씨의 손에 1,000꾸러미를 들려주었지요. 하지만 김씨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돈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지만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김씨는 사람을 시켜 어머니께 돈을 붙일 것을 재촉하였지요. 아들을 믿은 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렇게 돈을 보내주다가 집과 노비 등 모든 재산을 날리고 남의 집 행랑채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씨는 어쩔 줄을 몰랐지요. 내가 미쳤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놀다가 집안을 말아먹었구나. 이제 80그러미 정도만 남았으니 여기서 쓸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 단 몇 달이라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갈 생각을 한 김씨는 자신과 함께 놀던 도박꾼이니 청지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재촉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김씨는 성을 나와 고향으로 가던 중 말에게 죽을 먹이려고 객점에 들렀지요. 그의 애는 흉년이 들고 날씨도 추웠는데 객점 앞에는 어떤 여인이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아이를 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막 밥술을 뜨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을 불렀지요. 방으로 들어온 여인에게
김 씨는 뜨지도 않은 밥상을 주고 돈 2꾸러미를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옷이라도 사 입고 다니시오. 그리고 주인 양반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하시오. 그러면 안 돼요. 김 씨는 그대로 말을 타고 떠나려 하였지요. 여인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만 흐리고 떠나는 김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리, 어디에 사는 누구십니까? 나는 나리감이 못 되는 사람이오. 그저 경주에 사는 김 씨요. 서울엔 언제 오십니까? 이제 영영 이곳은 안 올 것이오.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소. 주막 주인은 지나가던 나그네가 거지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인에게 헌옷 한 벌을 주고 부엌 일을 도와주면 밥을 먹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객점에서 살게 되었지요. 여인이 객점에서 살게 된 며칠 뒤 담배 장수 하나가 50발 정도 되는 담배 한 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담배가 제법 좋은 것을 보고 객점 주인이 가격을 물었지요. 2꾸러미 정도면 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배를 저에게 파십시오. 얼마 전 나그네님이 주신 돈이 딱 떨어지네요. 여인은 무슨 생각에선지 담배를 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5월이 되자 담배값이 올라 여인은 담배를 팔아 10배의 이문을 내었지요. 그리곤 객점 한 칸을 세내어 과일, 어물 등을 팔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 그해 겨울엔 몇 배의 이문을 냈고 그 다음 해에는 아예 점포를 사게 되었습니다. 파는 물건도 종이 비단 명주 같은 고급품과 집신같이 쉽게 팔 수 있는 것들로 늘었고 더불어 음식물도 같이 팔아 장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10년간 매해 풍년이 들었고 태평성대여서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과 장사치들이 장사를 위해 서울로 모여들어 서울 인근의 점객들은 날마다 10배 이상 이문을 남겼지요. 여인도 객점으로 인하여 수만 양의 돈을 모았고 아이도 많이 커서 어머니의 일을 도울 만큼 되었습니다. 여인은 돈 걱정이 없으니 객점 옆에 큰 집을 사서 발을 내리고 앉아 술이나 팔며 지내었습니다. 이 여인이 돈이 많은 과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와 혼인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줄을 서게 되었지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나는 양민의 딸로 태어나 양민에게 시집을 갔는데 흉년이 계속되어 남편은 굶어 죽고 나도 굶주려 아들을 안고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쯤 한 나그네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고 그분이 남겨주신 돈으로 이만큼의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그분 덕분인데 그분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꺼내지 마십시오. 그 여인은 또다시 그 나그네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또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해 봄 어느 날 서울에 사는 한 양반이 경주로 벼슬을 하러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신관을 맞이하기 위하여 경주에서 이방이 올라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아들을 보내어 이방을 초대하였지요. 네 어머니가 누구기에 나를 부르는 것이냐? 내가 지금 수령을 모시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200냥이 필요하다. 이것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어 걔까지 가긴 어렵겠다. 가신다면 이자 없이도 200냥을 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아들의 인도로 도착한 집은 매우 크고 화려했으며 특히 안채에 달린 주렴이 화사하였지요. 여인은 이방이 도착하자 술상을 내와 술을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경주에 계신 분 중에 김선달이란 분을 아십니까? 경주에 김씨 성을 가진 선달이 서너 명쯤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저도 정확한 성함은 모르지만 왼쪽 볼에 콩알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사의 곁방에서 집신을 팔아 살고 있는 김선달인데 선달님이 왜 집신을 팔아 사십니까? 부인은 그 선달의 내력을 모르는 모양이군요. 10년 전 선달이 국어를 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돈과 곡식을 보태주었지요. 그 후 3년 뒤 찾아왔는데 혼이 빠진 듯 빌어먹고만 사니 옷도 남루해지고 모습이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왜 일을 하여 벌어먹지 않느냐고 꾸짖었더니 집신을 삼아 보겠노라며 짚을 한 단 얻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꽤 쓸만큼 신을 삼게 되었고 집신을 매일 서너 켤레씩 삼아서 장에 내다 팔고 아내도 삭 바느질이나 품일을 하여 객사 방 한 칸을 얻어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으시나요? 돈이 필요하다 하셨죠? 이것을 갖다 쓰시고 본전은 그 김선달님께 제 편지와 함께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던 여인은 김씨 앞으로 이제껏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를 기다렸는지 절절한 편지를 써서 이방에게 주었지요.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제야 소식을 들었는데 사정이 좋지 못하시다고요. 제가 약간의 돈을 보내니 일단 식구들에게 쓰시고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은 여인에게 받은 돈을 일단 쓰고 경주로 내려가 김씨에게 갚으면서 편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불을 켤 기름도 없었던 김씨는 이웃집에서 기름을 빌려 겨우 불을 켜고 편지를 읽었지요. 편지를 모두 읽은 김씨와 부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수천 양의 재산을 받아먹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단 2꾸러미의 돈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갚다니요. 김씨는 즉시 100꾸러미는 부인에게 먹을 것을 사게 하고 나머지로는 의관을 마련하게 해서 당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여인의 집을 찾자 신도채 못 신고 여인이 뛰쳐나왔지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웃으며 울며 만남을 기뻐하는 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다시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 옛날 저에게 주신 2꾸러미의 돈이 지금은 2만 꾸러미가 넘었습니다. 1꾸러미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달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주어 제 앞가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한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경주에서 식구들을 데려오시고 벼슬 자리도 제가 주선할 터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김씨는 경주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와 함께 살았고 벼슬도 얻어서 한꺼번에 많은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 잉어. 평안북도 압록 강가에 있는 운림지라는 연못에 대한 전설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가에 운림이라는 사람이 작은 초막을 짓고 혼자 사는데 어찌나 퉁소를 잘 부는지 연못가에 앉아 퉁소를 불면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소리에 흠뻑 취하곤 하였습니다. 운님은 혼자 사는 사람이라
밤마다 울적하고 외로운 마음을 퉁수로 달래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8월 밝은 달이 연못을 비추었는데 운님은 여전히 연못가에 앉아 구슬픈 가락을 불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퉁소 소리는 온 세상을 이상한 슬픔으로 몰아가는 듯 하였지요. 그런데 누군가 등 뒤에서 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여자가 서 있었지요. 달빛 아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운님은 하늘의 선녀를 만난 듯 하였습니다. 뉘신지요? 놀라게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집도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입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퉁소 소리에 마음이 끌려 저도 모르게 염치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곡도 불어주시겠어요?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며 퉁소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마는 선생님은 참으로 퉁소의 명인이세요. 운님은 여자의 청을 받아들여 퉁소의 입을 대었지요. 달이 서산 너머로 넘어갈 때까지 운님은 퉁소를 계속 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새일 무렵 여자가 운님에게 더듬거리며 말하였지요. 소녀를 거두어 주십시오. 갈 곳도 없지만 선생님 퉁소 소리를 떠나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운님 또한 간절히 바라던 바라 그날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퉁소를 불고 사랑은 세월 따라 무르익어 가고 행복한 날이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어느덧 겨울이 지나 새 봄이 왔는데 하늘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근심 걱정이 계속되었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늘은 한 줄 내리려나? 기우제도 지내보았지만 여름으로 접어들어도 가뭄은 계속되었지요. 운님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앞 연못도 이젠 거의 말라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뭄이 계속되면서 운님의 아내도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운님은 곁에서 자던 아내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내는 보이지 않고 다만 아내가 남긴 듯한 쪽지가 발견되었지요. 저를 용서하셔요. 사실 저는 연못에 살던 잉어인데 서방님 퉁소 소리에 마음이 끌려 사람으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못에서 나온 까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사람들이 굶게 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서방님 곁을 떠납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시옵고 틈 나는 대로 목가에서 퉁소를 불어주시면 그 소리를 듣고 그리움을 달래겠습니다. 운님은 쪽지 글을 읽고 넋을 잃고 마당으로 뛰쳐나오니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운님은 비 오는 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지요. 그 뒤로 밤마다 연못에 나가 퉁소를 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소리가 그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 운님은 사라져 버렸고 주인 잃은 퉁소만 잔잔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운님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연못 이름을 운님지라 부르게 되었지요. 나룻배를 탄 임금.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몽고는 기병을 앞세워 중국 땅을 휩쓸더니 고려에도 조공을 강요하였지요. 하지만 고려가 거부하자 군사를 보냈습니다.
왕마저도 강화도 섬으로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전하, 나룻배를 타고 강화까지 가셔야 합니다. 뭐라? 나룻배를 타고 강화까지 가야 한다고? 아무리 피난을 간다고 해도 한 나라의 왕에게 나룻배를 타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고종은 신하들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름한 나룻배에 올라탄 고종은 걱정이 되었지요. 전하, 염려하지 마옵소서.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있사온데 부근에서 가장 훌륭한 사공이라 하옵니다. 신하들의 말에 고종은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나룻배를 타고 얼마쯤 갔지요. 고종은 문득 강 하류 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강폭이 갑자기 좁아진 여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울은 물살이 몹시 빨라 보였지요. 자칫 그곳으로 빨려 들어갔다가는 허름한 나룻배는 금방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여봐라, 뱃사공.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여울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물살이 몹시 빨라 보이는데 배가 저리로 들어가면 위태롭지 않겠느냐? 전하, 염려 마시옵소서. 소인이 안전하게 모시겠사옵니다. 하지만 여울이 가까워질수록 고종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여봐라 사공, 지금 배가 저 여울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사옵니다. 뭐라고? 너는 어찌 위험한 여울로 배를 저어 가는 것이냐? 전하, 이곳을 지나는 방법은 바로 저 여울을 건너는 방법밖에는 없사옵니다. 강변은 바위와 수초가 많아 오히려 더 위험하옵니다. 행여 바위에라도 부딪힌다면 배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울을 향해 배를 저어갔지요. 고종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놈이 오랑캐와 몰래 내통하고 나를 없애려는 것이 아닐까? 네 이놈, 네가 오랑캐와 내통하여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자꾸만 위험한 길로만 가는 것이야? 어서 뱃머리를 돌리거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옵니다. 니놈이 첩자가 틀림없구나. 여봐라, 저놈을 즉시 잠하여라. 손돌은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고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돌이 체념한 듯 말했지요. 전하, 저를 죽이기 전에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죽거든 이 표주박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여울 가까이에 이르면 물에 던지고 그 표주박이 가는 대로만 배를 적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사히 여울을 지나게 될 것이옵니다. 다른 곳은 위험하오니 꼭 그리하셔야 하옵니다. 이놈 끝까지 말이 많구나. 어서 저놈을 처형하라. 손돌의 마지막 말에도 고종은 호통을 쳤고 손돌이 내민 표주박도 배 구석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손돌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손돌이 죽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에 따라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손돌이 배를 저을 때는 빠른 물살에도 잘 견디던 배가 사공이 바뀌자 이리저리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요동을 쳤습니다. 아니, 배가 왜 이리 흔들리는 것이냐? 전하, 모르겠사옵니다. 전하의 말씀대로 여울을 피해 가고 있는데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더니 끝내 배 한쪽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전하, 이러다가 배가 곧 가라앉겠습니다. 하지만 고종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 고종은 순돌이 죽으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종은 얼른 표주박을 찾았지요. 다행히 표주박은 배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서 이 표주박을 띄우고 그것이 가는 곳으로 노를 젓도록 하라. 고종은 사공에게 얼른 표주박을 주었습니다. 사공은 즉시 표주박을 배 앞머리 너머로 던졌지요. 표주박은 이제껏 배가 가던 길이 아닌 애초에 손돌이 노를 젓던 여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은 고종의 명대로 표주박이 흘러가는 대로 노를 젓기 시작하였지요. 이상하게도 위험할 줄 알았던 여울이 오히려 강 줄기보다 훨씬 안전한 게 아니겠어요. 배는 흔들리지도 않고 바위에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고종 일행은 표주박을 따라 여울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지요. 고종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나의 공연한 의심 때문에 충성스런 사공을 잃고 말았구나. 고종은 전쟁이 끝난 뒤 손돌을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뒷날 사람들은 손돌이 죽은 여울을 손돌목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